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실 것 같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이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켓이요? 펠컨구? 아니면 스타링크? 대부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하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커다란 접시 안테나로 인터넷 받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이번에 진짜 어마어마한 목표를 공개했거든요. 처음에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프로그램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업계 반응은 솔직히 미지근했어요. 아, 산속이나 오지에서 긴급 문자 보내는 용도겠지. 그게 전부였죠. 실제로 그 첫인상이 크게 틀리지도 않았어요. 초기 서비스는 기본적인 SOS 문자 전송 느린 메시지 통신 완전히 외딴 곳에서 간신히 연결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일상적인 데이터 사용에는 사실 거의 쓸모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페이스X가 새로운 목표 수치를 공개한 건데 그게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서비스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라서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즉 ITU의 스페이스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스페이스X 위성 정책 총괄 우드리볼프 피카가 직접 이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용자당 최대 150 삐빠비트라는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휴대폰까지 직접 연결하는 링크 예산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죠 라는 거였습니다. 링크 예산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위성에서 지상의 기기까지 신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느냐를 계산한 값이에요.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쏘는 신호가 지구상의 일반 스마트폰 모뎀에 얼마나 잘 도달하느냐, 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한계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현재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의 사용자당 속도가 추정치로 약 400bp예요. 저화질 영상 스트리밍이나 기본 웹 브라우징이 간신히 가능한 수준이죠. 그런데 목표치가 150bpc라는 건 현재보다 무려 37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좀 더 빨라진 것이 아니라 서비스 등급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미국 지상 5G 네트워크 기준으로 AT&T의 중간값 다운로드 속도가 172mbps, T-모바일이 309mbps입니다. 스페이스X가 목표로 잡은 150mbps는 T-모바일보다는 낮지만 AT&T의 실제 서비스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치예요. 그것도 접시 안테나 없이 기존 스마트폰 모뎀에 그대로 저 궤도 위성에서 직접 쏴주는 방식으로요. 이게 되면 통신사 기지국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도 도심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 핵심이 바로 에코스타 인수입니다. 스페이스X는 에코스타로부터 새 무선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는데 이 스펙트럼이 일종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요. 파이프가 넓을수록 한 번에 흘릴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듯 더 넓은 주파수 대역폭은 적에도 위성에서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 기반이 됩니다. 에코스타 스펙트럼 거래가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 업그레이드된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2027년 말에 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 특히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부터예요. 테슬라가 지금 차량 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냐면 AT&T 같은 기존 지상 통신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실시간 교통, 시각화,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커넥티드 기능을 제공하죠. 그런데 이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기지국 의존성이에요. 시골이나 산악 지형을 달리다 보면 대대존 즉 신호음영 지역에 들어간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첨단 차량이어도 기지국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스트리밍도 내비게이션 실시간 데이터도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진짜로 일반 스마트폰 모뎀에 150mbps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테슬라는 기존 차량 모뎀을 거의 그대로 두고도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을 차량에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용 스타링크 접시 같은 별도 하드웨어 없이요. 지금 모뎀 구조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래 차량에 새로운 통신 모듈을 심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라인업과의 연속성도 유지하면서 커버리지를 위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경제적 논리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테슬라는 AT&T 같은 제3자, 통신사의 수백만 대의 차량 데이터 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있어요. 테슬라 차량 대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금액이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복 지출이 됩니다. 만약 테슬라 차량의 셀룰러 데이터 트래픽을 스페이스X 다이렉트 투 셀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반복 구독 수익이 외부 통신사로 나가는 대신 일론 머스크 생태계 안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테슬라 입장에서도 동시에 윈윈인 구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성 인터넷이 빨라진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지상 기지국 없이도 완전한 커버리지를 갖춘 자율주행 차량, 어디서나 끊기지 않는 커넥티드 드라이빙 경험, 그리고 그 모든 인프라를 동일한 생태계 안에서 수직 통합하는 구조, 이 모든 퍼즐 조각이 2027년 말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구 저궤도에서 150배비포가 직접 내려오는 세상이 오면 통신 시장의 판도는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스타링크 에코스타 스펙트럼, ITU 콘퍼런스 테슬라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까지 한 줄기로 연결되는 이 흐름 저는 진짜 흥미롭게 읽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러브나인은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눌러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